불이니까 이제 요즘 환율로 1,600억이니까 이제 한국 영화 제작 기준으로 했을 때 으악 1,600억인데 사실은 이제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우리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먹어치운 분들이 우리 크리퍼들이에요. 그래서 미키 17, 미키 세븐틴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봉준호 감독님 모시고 집이 진행하게 될 이은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관객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시는 자리인 만큼 많은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충실한 질문들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님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네, 2월 28일에 개봉한 2월 마지막 날에 개봉한 미키 17 지금 순항 중에 있는데요. 오늘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우선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보통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45분, 50분 이렇게 배정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나마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받아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또한 제가 다 잘 계산해 두겠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앞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들 부탁드리겠고요. 영화는 말하자면 미키 더 익스펜더블, 이 미키 반스라는 이름을 찾아가는 영화라고 우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키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말하자면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반가웠고요. 봉준호 감독님의 8번째 장편 영화라는 점에서는 봉준호 8, 봉준호 8을 다 같이 목격하게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한을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로버트 패틴슨을 시작으로 이후에 나오미 에키, 마크 러팔로, 스티븐 연이 또 내한을 하기도 했고요.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하트를 만드는 풍경이 또 관객들에게 굉장히 놀라움을 안기도 했는데 이게 대체 이 영화의 현장에서 어디까지 퍼져 있는 문화였는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촬영 중에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가 돌입하자 다들 그거 하더라고요. 네, 저나 우리 한국 배급사 쪽에서 강요하거나 그렇게 교육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보고 한국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즐겁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워너브로더스 코리아나 저는 절대 강요 내시는 학습시킨 적이 없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고 막 베를린 영화제 때도 이제 상영이 끝나고 이제 막 박수 치고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옆에서 툭툭 쳐서 보니까 로버트 패틴슨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했죠. 근데 재밌나 봐요. 너무 귀여운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내한 기자간담회 때 아예 배우들 입장하실 때부터 서로 기차 하트를 만들어서 입장하시는 걸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왜 이 가벼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영화를 제가 다시 보았는데 그 식민행성으로 가는 우주 지원자들이 막 모여 있을 때 모래폭풍이 부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방송용 카메라가 잠깐 와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단역분 한 분이 소나트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여자 보조 맞아요. 출연자분이 이거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현장에 이미 퍼져 있는 문화인가라는 조금 심심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각본은 2021년에 쓰신 작품입니다. 현실 세계와의 접점으로 이 각본의 시기가 또 한 번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요. 혹시 팬데믹의 여파가 각본 작업에 은연중에 있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키가 여러 임무를 수행하지만 17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백신의 실험체가 좀 자주 된다는 인상도 있어서요. 그 이제 행성 도착하면은 그 바이러스 들이마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애를 먼저 내보내가지고 불쌍하게.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미키 그 보이스오버의 그 나레이션에 나오죠. 12, 13, 14 아니 13, 14, 15, 16인가가 이제 그 백신 테스트하면서 가장 미친 듯이 연달아서 막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죽고 리프린트 되고 또 주사 맞고 또 죽고 리프린트 되고 뭐 그때가 이제
시나리오 21년도에 한창 팬데믹 시기에 쓰면서 특히 이 익스펜더블, 그러니까 뭐 위험하고 험한 일에 투입이 되는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 로봇이나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사실 생체 실험에 동원돼서 실험실 쥐처럼 사용되는, 불쌍하게 그런 사용되는 상황이 이제 가장 그 미키 본인한테는 힘들고 혹독한, 뭐 죽는 것 자체가 늘 힘들다고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그 실험실 쥐 신세가 되는 게 가장 힘들 순간일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거를 또 연이어 반복적으로 하면서 막 거의 출력되자마자 바로 뭐 3초 만에 주사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가혹하고, 그렇지만 본인은 또 그게 인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또 나름 정신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 미키라는 그 미키의 어떤 직업, 극하는 직업, 그 다음에 익스펜더블이라는 직업의 어떤 실체를 가장 강렬하게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또 마침 시나리오 쓸 때는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항상 할 때였었고, 화면에 인서트 보면 심지어 나와요. 이렇게 그 연구자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 보면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 코비드 관련 뉴스에서 늘 보던 그 그래픽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21년도 그 당시의 그 모습이 영화에 녹아 들어가 있죠. 근데 뭐 우리 그러지 않았었나요? 9시까지 3명. 너무 옛날 일 같지 않아요? 이제 까마득하게. 근데 실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인데.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미키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할까 저도 기대감을 안고 암전 화면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영화를 볼 때는 우리가 이 영화의 사건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인물을 파악하기도 하잖아요. 다시 영화를 볼 때만이 보이는 어떤 좀 생경한 감각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영화를 다시 봤을 때 가장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건 깨어나는 미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눈에 파묻힌 상태라서 표정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진 않지만 잠에서 깨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이젠 알지만 태어나듯이 뭔가 깨어나는 모습 같다는 생각도 다시 보면서 그 첫 장면에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이미지로 처음 미키라는 인물을 소개해야 할까, 제시해야 할까 아주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첫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그 느낌이 맞아요. 정말 약간 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애가 깨어나는 느낌. 그리고 영화 되게 뭐 제목도 미키 17이지만 진짜 미키 얘기잖아요. 미키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면 되는 건데, 얘가 정말 좋아지는지 아니면 파괴되는지, 뭔가를 극복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힘든데 뭐가 그래도 약간 나아지면서 끝나는 건지, 결국 이제 미키를 보면 되는 얘기고, 그만큼 미키 개인에 관한 얘기인 거고, 또 미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들이 진행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스오버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인 캠피온 피아노란 영화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그건 아예 노골적으로 그 여자 주인공의 시점 화면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햇빛이 스며드는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그 뿌옇게 보이는 포커스가 나간 손가락으로 시작하고 뭐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만큼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딱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이제 화면이 좀 객관적으로 빠지면 이 사람이 좁고 깊은 절벽 틈새, 그러니까 크레바스라고 이제 소설에서도 나오는데, 그 크레바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거에 제일 밑바닥 인생 같은 느낌. 그 티모는 이렇게 스티븐 연을 위해서 얄밉게 내려다보고 있는, 누군가 나를 건져주기를, 꺼내주기를 바라는 느낌 같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미키를 소개하고 싶다 처음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언급하신 나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영화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파악되는 어떤 그 나레이션의 기능과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 필모그래피 전체에서는 이게 조금 희귀한 등장 같은 것이라, 뭐 전례를 찾아보면 기생충에서 그 기우, 최우식 배우가 연기한 기우가 그 아버지에게 보내는 약간의 정말 마음을 담은 러브레터 같은 편지글을 제외하고는 나레이션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인물에게 일단 목소리를 준다는 점에서 나레이션 장치는 상징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목소리를 통한 캐릭터의 보다 빠르고 분명한 파악이 관객에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할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 효과들을 조금 더 기대하신 활용인지 궁금했습니다. 좀 더 미키 입장이 돼보자고 한 건데 간단히 얘기하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이스오버 이렇게 또 흔히 말하는 식으로 내레이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생충 후반부에 잠깐 있긴 있었어요. 최우식이 배우가 이제 중얼중얼하면서 아버지에 관한 얘기랑 뭐 모르스 보호 얘기하고 그랬던. 근데 그 시퀀스, 기생충 후반의 그 시퀀스를 찍고 편집할 때 좀 재밌다고 느꼈었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리고 최우식 배우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편집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왠지 마음이 안정되고 그 신경 안정제를 먹는 듯한 기분과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미키도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보이스오버 목소리에 대해서 이제 로버 패티슨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되게 희한한 이상한 약간 만화 영화 주인공 같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편집하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미키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화면이랑 이게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막 싸우고 있는데 뭐 되게 좋게만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화면 속에 자기가 하는 대사랑 주거니 받거니 충돌하는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지원서 쓸 때 다 읽어보셨죠? 뭐 익스펜더블 왜? 읽어보셨죠? 그럼 뭐 네 하는데 바로 보이스오버 나오잖아요. 읽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그런 충돌 같은 거를 단순히 이제 보이스오버가 혼자 막 뭔가를 해설하는 게 아니라 바깥 화면하고 좀 이렇게 같이 호흡을 티키타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더랬죠. 네. 미키를 포함해서 이 식민행성으로 가는 인력들이 권력층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인 점도 은연중에 좀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님 영화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항상 영화에서 중요했던 아이들의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좀 무의식적으로 찾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베이비 크리퍼로 대체된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세대 구성은 조금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을까요? 그 제네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스태프들하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눈 거다. 그래서 배우들의 이제 부모 세대가 마크 러팔로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영화에. 딱 한 명 이제 예외가 이제 그 우리 그 스티브 박 그 배우가 연기하는 지크라는 캐릭터. 영화에서 보면 유일하게 좀 정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나름 어른 구실을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약간 우리의 뭐 외삼촌이나 고모부 제네레이션 같은, 그리고 이제 거기 조금 위에 이제 부모 제네레이션으로 흉측하게 이제 마크 러팔로와 토니 콜레트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느새 영화를 찍다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 55세, 6세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딱 고립시키고 싶었어요. 부모 세대를 그 두 부부의 캐릭터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미키, 나샤, 뭐 카이, 티모처럼 쫙 그 세대들이 있는 거고, 이제 마샬이 마크 러팔러가 흉측하게 막 그 연설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행성에서 뭐 씨를 퍼뜨려라, 뭐 창궐해라. 이제 나쁘게 표현해서 이제 그 나쁜 표현대로 하면 번식하기 위한 그 세대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세대와 또는 그 미키 나샤의 밑에 뭐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나이대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일부러 다 배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 미키 나샤 세대가 또 젊은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베이비 크리퍼를 안고 뛰어갈 때 조코죠. 루코가 아니라 조코의 생명을 구하려고 뛰어갈 때 이제 이들이 젊은 부모의 새로운 세대의 부모의 모습이 되는 거겠죠.
나레이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로버트 패틴슨은 목소리 연기를 항상 참 잘하는 배우이지만 캐릭터에 맞춰서요. 이번에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한번 굉장히 놀라게 되는 발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억서 풀려 굉장히 희한하게 발음하는 어떤 대사라던가 봉준호 감독이 손수 쓴 그 유머의 맛을 이 배우가 굉장히 목소리로서 잘 살린다는 것도 이 영화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그 대사의 유머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로 설명해 주시긴 조금 어렵겠지만 항상 궁금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위키가 살아있는데 그 던져줘야 할 때 I'm fine, thank you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크리퍼한테 먹히는 건가 싶었을 때 정말 의외의 말인 보나페티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그 우주 식민지 개척, 뭐 SF 장르에서 예상되는 장르적인 성격이나 색을 좀 꾸준히 파괴하고 기대를 계속해서 즐겁게 배반하는 시도가 바로 이 대사의 유머들에서 감지된다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인간적이고 사랑스러운 영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대사들은 직관적인 선택의 흐름에 맡기시는 편인가요? 아니 뭐 배우들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죠. 설국열차 때도 그 틸다 스윈튼이 그 미니스터 메이슨이라고 이제 그 이상한 간부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크셔 액센트를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자꾸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요크셔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정치 사회적인 맥락과 뭐 마가렛 대처 시대에 뭐 어찌어찌 했었다. 뭐 정치 인문학적인 또 배경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미키 같은 경우도 네,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저는 캐릭터 이 영화 자체의 톤과 캐릭터의 분위기를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저도 뭐 영어의 뉘앙스를 제가 모르니까 아무리 통역하시는 분들이나 뭐 스태프들의 그거 손을 거치더라도 그 뉘앙스까지 100% 전달 이렇게 설명하긴 쉽진 않고 대신 이 캐릭터 이렇게 불쌍한 캐릭터다. 그리고 맨날 손해 보고 다니는 느낌이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배우랑 미키가 이제 뭐 그런 거 뭐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은 사기꾼한테 2번 사긴 당하는 느낌. 2달 전에 사기 당했는데 같은 사람한테 또 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 또 속고 뭐 맨날 손해만 보고 손해 봤는데 화도 잘 못 내는 사람. 그거에 정확히 반대되는 인물이 이제 티모잖아요. 스티븐 연은. 약삭빠르게 요렇게 저렇게 자기 거는 다 챙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인물이 이렇게 소심하게 칭얼칭얼거렸을 때 어떤 말투일 것 같냐. 그리고 이 영화는 인물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디테일들이 아니 무슨 사이파이 SF에서 이런 게 나오지 싶은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영화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무슨 행성간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무슨 무슨 우주에 무슨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는 배우나 스태프들하고 많이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생각하면서 미키도 로버트 패틴슨도 그런 이제 말투들을 스스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겠죠. 네. 그런가 하면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원작의 결을 어떻게 살리셨을까 가장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미키를 위해서 나샤가 방호복을 입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곁을 지키는 그 장면이었어요. 이건 원작인 미키 7의 19장의 어떤 몽타주들로 등장하는 대목인데 왜 이 장의 제목을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원작자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이게 핵심 챕터다라고 공통적으로 찍으신 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숭고한 몽타주라는 인상마저 있는 장면이었는데 찍으실 때 현장의 분위기도 궁금하고 그 장이 이 원작의 이 이야기의 핵심 챕터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숫자가 다른 인터뷰할 때 그 챕터 숫자가 가물가물해서 그랬었는데 챕터 19였었구나. 기억이 다시 나고 감사하네요. 그 소설에서 이제 원작 소설에서 설국열차 때도 그렇지만 소설에서 되게 많은 걸 바꿨잖아요. 또 토니 콜레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아예 원작에 없는 캐릭터고 또 티모도 이제 원작에서는 베르토란 캐릭터인데 캐릭터의 성격이 완전 다르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바꿨는데 그 미키 나샤의 사랑 얘기만큼은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소설에서 제가 처음 소설을 읽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보존하고 더 강하게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챕터 19. 그래서 읽을 때 되게 콧날이 시큰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미키가 처한 상황이 워낙 힘들잖아요. 얘가 워낙 가혹한 상황에 그 순하고 착한 애를 그렇게 가혹한 상황에 이렇게 내던져져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나샤가 거기 따라 들어와서 그 방호복을 입고 왔다지만 뭐 어디 하나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거나 뭐 실수가 있으면 본인도 죽는 거잖아요. 그걸 무릅쓰고 들어와서 거기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인데, 영화 이제 시사회 하고서 제 대학 동기랑 또 누구였다, 그게 약간 피에타상 그림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그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촬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고요. 거기가 되게 자세를 잡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동그란 유리 탱크잖아요. 거기 두 명이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앉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별로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에타 형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고, 근데 또 엄마와 아이 같은 느낌이 나기를 바랬던 부분이나,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포근하고 밀착된 느낌이 날까, 둘 사이에 그 방호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고 나샤의 나오미 배우의 표정 연기는 의외로 좀 절제돼 있어요. 그 막 펑펑 울거나 막 손이 떨리거나 이러지 않고 비교적 침착하게 절제돼 있는 편이고, 미키는 마치 실험실의 동물처럼 떨고 있고 이렇게 코피가 나고 있죠. 그리고 카메라는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있고, 이제 거기에 결정적으로 정재희 씨 음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선율이 얹혀질까에 대해서 기대와 궁금함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고, 정재일 씨, 그 작곡가랑은 벌써 세 번째 작업이니까 믿는 구석도 있었고요. 정재일님의 음악이 되게 큰 역할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씬에서는. 음악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프로덕션 디자인 얘기도 좀 가볼까요? 우주선 내부를 기대할 때 보통 이게 근미래라고 하더라도 SF의 우주선은 조금 첨단의 무언가, 뭐 매끈하고 아주 세련된 모습을 기대를 하게 마련인데요. 처음 이 영화를 보고 마주한 인상은 좀 화물선 같다라는 느낌이 일단 우선이었던 것 같고, 사이클러가 있는 공간 때문인지 묘하게 탄광 같다는 인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건 노동의 공간이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는데,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특별히 요구하신 점은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고스란히 미술 감독과 다 했고요. 워낙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미키나 뭐 나샤나 다 워킹 클래스잖아, 노동 계층, 뭐 그리고 이 소설에 끌렸던 것도 제가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화물, 청소를 그다지 깨끗하게 하지 않는 화물선, 또는 약간 후생복지가 별로인 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원 복지 측면에서 좀 점수가 떨어지는 공장 같은, 그리고 그런 거친 질감으로 딱 이제 하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몇 차례 인터뷰 때마다 얘기 드렸었는데,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오는 코엑스도 그렇고, 이제 고급 백화점이나 좋은 호텔, 여기 오다 보면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다 매끌매끌 반질반질 하잖아요. 밝고 깨끗하고 막 대리석 깔려 있고 막 예쁘게 데코레이션 되고, 그런데 그 직원, 관계자만, 스태프 옹리, 관계자 외출입 금지 공간, 거기 문을 탁 열면, 또는 갑자기 모든 톤이 확 바뀌잖아요. 이렇게 거칠해지면서 이렇게 위에는 파이프 있고 뭐 막 전선도 노출돼 있고, 이제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갑자기 손님을 응대하는 공간과 클라이언트를 받는 공간과 이제 스태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확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낌. 그래서 이 영화 우주선뿐 아니라 또 주거단지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 행성에 도착해서도 계속
밖에 이제 아파트를 아직 짓지는 못하고 그 앞 비행기 안에서만 계속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14시간 비행을 해서 뉴욕까지 갔는데 우리가 JFK 공항에 비행기를 세워놓고 계속 비행기에서 한 몇 달, 1년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사실 되게 답답한 일인데 우리야 이제 공항에서 트렁크를 이제 저희 짐을 갖고 나와서 숙소로 가버리지만 이제 이들은 계속 그 비행기에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영화의 한 80%가 그 우주선 내부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얘기한 그런 톤으로 다 맞추기로 했고 유일한 예외가 딱 2개가 있잖아요. 저기 마샬 일파 부부의 컬러 톤도 너무 이상하고 무슨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고 막 그런 또 이상한 미술품도 있어요.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미술 관련된 일을 하나 보지. 그리고 사모님이 21년도에 쓴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일파 얘기한 겁니다. 일파. 네. 토니 콜레트가 미술품을 모아놨어요 뒤에. 그리고 그 공간이랑 그 다음에 휴먼 프린터가 있는 이제 우리 스태프들 랩이라고 실험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어쨌든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 거기가 유일하게 좀 약간 팬시한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룩이죠. 그런 조명이 있고 그런 산뜻한 표면들이 있고 이제 그 휴먼 프린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쌍하게 로버트 패틴슨이 계속 그 잉크젯 프린터처럼 막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는 거죠. 네. 우주선 안에서도 기억해보시면 복도 장면이 많이 인상 깊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멀티플의 존재가 밝혀진 이후에 그 마샬을 만나러 가는 이들도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바깥 상황도 알게 되고 어떤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장면에서도 사실 다수의 복도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길게 뻗은 공간을 바라보는 감독의 취향이 여전히 반영된 지점인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여전히 영화적인 모양, 공간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제 주거 단지에 정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LA에 갔는데 그 LA 공항에서 계속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항에 세워진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이곳이 제대로 된 이제 주거의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불안정하게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의 통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 같은 게 필요했기 때문에 통로가 여기저기 설정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되게 경제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된 이런 말 하면 좀 황당하시겠지만 예산이 정말 빠듯했거든요. 이게 그냥 1억 2천만 불이니까 이제 요즘 환율로 1,600억이니까 이제 한국 영화 제작 기준으로 했을 때 으악 1,600억인데 사실은 이제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먹어치운 분들이 우리 크리퍼들이에요. 그래서 또 크리퍼도 세 종류야. 마마 크리퍼, 주니어 크리퍼, 베이비 크리퍼가 있는데 이들 각자를 다 디자인하고 모델링하고 거기에 뭐 리깅한다 해서 그 비주얼 이펙트에 컴퓨터 그래픽이 막 많은 과정들이 있고 끝나고 자막 보면 막 이름들이 쫙 뭐 회사에서 올라가죠. 그분들이 다 크리퍼 달라붙어서 막 하는 분들이에요. 그 애니메이션과 모든 작업들이 엄청난 인력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 예산의 상당 포션을 꿀꺽 하고 이제 간 친구들이 다 크리퍼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세트 미술 쪽은 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이제 화면 속에 두 미키가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싸우고 막 어깨 동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거를 자연스럽게 깜짝같이 하려면 또 거기도 되게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잠시 한 1초라도 어색한 순간이 있으면 사실 전체 드라마가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컴퓨터 그래픽 쪽에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돼서 저랑 미술 감독은 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세트 쪽은 미키의 방, 나샤의 방, 그다음에 복도 이런 거를 요렇게 재조합하고 앵글을 바꾸고 그리고 막 그 카트 밀면서 그 한쪽은 유리창인데 이제 밖에 크리퍼들이 있고 후반에 나오는 그 복도 있잖아요. 그 복도도 사실 되게 짧아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달리면서 찍는 거예요. 저 뒤쪽은 CG로 확대돼 있고 꺾기는 사실은 딱 하나 구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뒤에 벽에 부착한 것만 바꾸고 지나가게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찍는 거 좋아합니다. 워낙 단편 영화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 익숙해져 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탄생한 묘안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봉준호 감독 영화 속 익숙한 공간의 느낌과 쭉 이어지는 연결점을 막내 미키 17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플란타스계의 아파트 복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살인의 추억의 터널이나 괴물의 하수구, 설국열차의 기차, 그리고 기생충의 지하실, 옥자의 지하상가 같은 공간성의 연결을 또 이 영화를 통해서 감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